사흘째 7,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의료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환자들은 병상 배정이 안 돼 거리를 떠돌고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 있다가 퇴원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여한솔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출연해 무너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출제 오류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생명과학 2 성적판을 비워둔 채 대입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올 예정이라 당장 내일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려던 대입 수시 전형 일정부터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오늘 아침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과 파문을 살펴봅니다. 지난 2018년 주 독일 대사관 본 분관장으로 내정됐다가 인사가 취소된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이 부임하려던 자리에는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짐작했던 것보다도 의료 현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하루 확진자 7,000명, 연일 위중증 환자 800명이 쏟아지면서 응급실과 중환자 병동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 환자가 병원 40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 아니라 이미 붕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절절한 의료 현장 목소리부터 황규락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수도권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코로나 환자 병상이 모자라 응급 환자들이 거리를 떠돕니다. 119부터 환자를 보낼 데가 없어요. 30-40분 헤매다가 응급실에 들어가는 건 너무 기본이고 이미 40군데 병원에 연락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30개월 아이가 고열의 경련이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병상이 없어 닷새 동안 응급실에 머물렀습니다.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문의했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응급실 내에서 밥도 먹이고 약도 주고 하다가 이제 아기가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집으로 퇴원을 시켰거든요. 사실 조금 더 처치를 해야 되는데 심장과 폐가 제기능을 못해 상태가 위중한 중환자용인 에크모 장치는 생존율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70대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50대 쪽에 하는 쪽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따져야 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 거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병상 대기자는 1,258명에 이릅니다. 8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중환자실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환자들도 예전만큼 똑같이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과 인력 모두 한계에 다다르면서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자, 이런 비상 상황에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추가 접종 백신 간격을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접종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데도 고육지책으로 택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 대책으로는 급한 불조차 끌 수 없다, 시간이 없다고 조급해하지만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황소영 기자 보도 보시고 응급실 의사와 생생한 현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추가 접종의 재차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추가 접종을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6개월이었던 추가 접종 간격을 18세에서 59세 성인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로 줄였는데 또다시 접종 간격을 일괄 3개월로 단축한 겁니다.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내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병상이 없는 병원에도 전담 병상을 추가로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만으로 7,000명대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데 정부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예방접종 대책만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파국을 용인하겠다는 상황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내리면 뭐예요? 당장에 뭘 할지를 보여줘야죠. 다음 주는 영원히 우리 손에 안 잡혀요. 매일매일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치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조치 당장 필요한 거지.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명 늘어 63명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이 와중에 전공의들이 어제 의료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한서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직접 모시고 이 현장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공의 협의 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지금 응급의학과에서 직접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로 전공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저희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응급실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최대 300시간, 네. 300시간 따져보니까 열흘이 넘던데 응급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생긴다. 예. 이 정도입니까, 응급실이? 네, 대략적으로 300시간의 경우에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일 네.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경증의 코로나 환자들,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크게 요구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한 상황으로는 평균적으로는 100시간을 넘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담병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중수본 통해서 빨리빨리 이송을 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올바르게 빠르게 대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총 2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솔직히 사망 환자만을 예로 들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재택 격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미 이제 코로나를 확진을 받은 거죠. 네.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재택 격리를 하고 있다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을 호소했을 때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을 통해서 재택 격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119를 통해 신고가 되었고 와서 바로 인공호흡기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요 병상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는 병상을 빨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병상에서 치료할 이 의료진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건가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모두가 맞는 부분인데요. 병상 자체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실제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설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료 인력이 동원이 되고 그만큼의 인력이 충당이 되어야 저희가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인력이 그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병상을 더 지어봤자 더 의료진들을 딴 데서 더 충원해서 늘려서 코로나 진료에 투입할 의료진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미 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피력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할 때부터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빠져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체계 안에서 어떤 그런 예상 시나리오 안에서 이 부분이 설정이 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자, 어제 이제 방역 당국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방역 당국의 지금 현재 정하는 걸 보면. 이런 중증의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굉장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응급의학과를 택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못 보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또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의회가 물론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긴 했지만 저희 전공의회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수련 환경에 대한 부분도 꼭 그 보건당국에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출제 오류 논란이 있는 생명과학 2의 성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고교 3학년 교실. 학생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수능 시험 성적표를 봤습니다. 이름 부르면 나와서 그냥 받아가세요?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 2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표는 조금 다릅니다. 과목명은 있지만 점수와 등급란이 비어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생명과학 2 문항의 정답 처리를 멈춰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면서 사상 초유의 공란 성적표가 배부된 겁니다. 해당 문제 풀이에 시험 시간을 허비한 수험생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생수로 인해서 대학 라인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평가원에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더라고요. 정답은 맞췄지만 정식 재판 결과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수험생도 초조하긴 마찬가지. 원래 것에 걸린 상황인데 그게 전원정답 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올해 생명과학 2 응시생은 6,500명으로 의학계열 등에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이 많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선 출제 오류 여부를 두고 학생 측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던 수시 전형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은 오는 16일에서 18일로 이틀 늦추고 합격자 등록 마감일도 오는 21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 일정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고3 학생 등 시민 400여 명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신체적 자유와 학습권 등 기본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453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청소년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백신 패스!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사실상 청소년 등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라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을 막는 조치도 행복 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전까지 제도 보완을 하겠다면서도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 접종 동료와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혔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장동 진실 규명은 더 멀어졌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 근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7시 40분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유 전 본부장은 경찰 CCTV 확인 결과 새벽 2시쯤 자택 밖으로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웃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겁니다. 새벽 3시 반쯤 저희 집 강아지가 낚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왔나 싶어가지고 걔를 조인시켰는데 포천 도시공사 사장인 유 전 본부장은 어제 공사에 정상 출근했고 퇴근 전 비서실에 사직서를 맡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나흘 뒤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던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실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애도하면서 한 목소리로 특검을 꺼내 들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특검 논의에 불이 붙을지 윤수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대장동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특검하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는 정치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말뿐인 특검 촉구를 비판하며 쌍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진즉부터 특검을 수용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특검하자는 것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을 움직여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 취재한 사회부 김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유한기 전 본부장이라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곳곳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죠. 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때 컨소시엄 평가위원장을 맡는 등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 내 1인자라는 뜻으로 유원으로 불렸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로 불릴 정도로 공사 내에서 권한이 막강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부담이 됐다 봐야겠죠. 네, 어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 외에 검찰이 수사하려던 핵심 혐의는 황무선 정 사장 사퇴 종용 의혹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않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선 향후 검찰에서 이른바 윗선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 유 전 본부장 사망이 남은 저 부분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사망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조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사흘 전에도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성남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윗선 수사의 첫 관문으로 여겨졌던 유 전 본부장 수사가 미완으로 끝나면서 검찰이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 조사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검찰로서는 그러잖아도 이제 수사가 미진하다 비판을 받아왔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는데 더 힘들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병목을 빈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 윗선 수사의 미적거리다.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데 관여한 윗선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강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 후보, 험지이지만 고향이기도 한 대구 경북 지역에 3박 4일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주 이씨인 이 후보 시조 발상지를 찾아 뿌리를 강조했고 원전 중단을 밀어붙이면 벽창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위는 더 높였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붉은 관복에 금관을 쓰고 자신의 성씨인 경주 이씨의 시조 발상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조상 앞에 제를 올린 후 자신의 뿌리가 대구 경북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또 제가 자부심 갖는 고장입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TK 민심에 적극 구애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한번 정했다고 상황이 변하고 또 국민들의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할 수 있겠죠. 경주 황리단길에서 가진 연설에서는 문 대통령과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뭔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옛날 것 뒤져 보복이나 하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 모른다.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이게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이 후보는 경북 출신으로 역대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뒤 이 후보는 대구 지역 청년들을 만나고 내일은 고향인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을 돌며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그 피해자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조카를 변론했던 전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범죄 피해자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치유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공약은 윤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인은 스토커, 장기 스토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치 않은데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시면서 윤 후보는 선대위에서 장애인 복지지원 본부장을 맡은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장애인 단체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일이죠. 여야가 모여서 소위를 해가지고 소위를 해서 이제 입법 절차가 착수됐으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외가가 있는 강릉을 방문해 1박 2일간 강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늘 저녁 카페거리 방문에는 이준석 대표도 함께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차단을 당했습니까?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올린 글을 차단했습니다. 어제 이 후보는 20대 남성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소통을 이제 하고 싶다고 다가선 건데 저 글이 차단을 당한 건가요? 네, 나름 조회수가 45만을 넘는 등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이 추천격인 포텐보다 방출, 그러니까 비추천이 8천 이상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글이 아예 삭제가 됐는데요. 커뮤니티 운영진은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거나 셀프 홍보는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글을 삭제하고 이 후보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하군요. 자, 이 후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이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겨냥해서 쓴 글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남성들이 자주 가는 다른 여러 커뮤니티들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대남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 또 홍 후보의 지지 청년들이 이 후보에게 쓴 편지라는 글을 당과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다가 20대 여성 표심을 놓친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방금 위에서 언급한 이 후보가 공유한 글에는요. 페미니즘 정책과 멀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이렇게 수습했습니다. 동의해서는 아니고 저와는 많이 다른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공유했고요.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또는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젊은 여성들의 표심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20대 여성 74.5%, 이 30대 여성 65.2%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성별만 겨냥하기보다 이 청년들과 두루 소통하고 공약을 내야 더 많은 표심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눈동자가 커졌다. 손혜원 전 의원의 이 글이 논란이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를 두고 SNS에 적은 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최근 김 씨 사진이 있고 왼쪽은 김 씨의 청소년 시절 모습인데요. 손 전 의원은 얼굴이 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사실 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김 씨의 외모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는 여성적인 매력을 살리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글은 친여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되곤 했던 진혜원 검사가 단 겁니다. 물론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이 외모는 무슨 검증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게 무슨 저열한 행태냐면서 발끈했습니다. 친여 정치인들이 외모 평가로 여성을 비하하는 동안 국민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불필요한 비교를 해서 논란이 되는 게 여권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 측이 두 후보 부인의 출산 경험을 비교해서 논란이 적이 있었고요. 또 각 당 여성 영입 인사들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이 차이를 물어서 외모와 나이 비교를 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에 내려간 이재명 후보는요. 라이브 방송 중 수행 비서관을 소개하면서 댓글 투표를 붙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비서관으로 모시고 있다가 지금 캠프에서 제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괜찮아 보여요? 우리 괜찮다 싶으면 1번, 별로다 이거 2번 부탁드립니다. 1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번입니다. 네, 자, 별로다 2번. 2번 꽤 나오는데. 모 비서가 그런대로 괜찮다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네요. 글쎄요, 뭘 보고 괜찮다를 판단하라는 건지 결국 외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사람의 외모 평가가 마치 농담의 소재로 익숙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불필요한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벌이는 유치한 논쟁,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이러니 정치가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간다는 비판을 받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직 외교관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이 전임 외교관은 출국을 불과 엿새 앞두고 청와대에서 재외공관장 내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대신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말 재외공관 인사 내정을 알리는 외교부의 공지입니다. 주독일 본 분관장으로 내정된 이모 씨는 살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2달 뒤 외교부 인사 담당자도 메일을 통해 준비 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엿새 앞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을 시행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알려주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진급도 어려울 거고 인사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20년 넘게 외교부에서 일하며 비위나 징계, 민원이나 투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내정 취소에 대해 당시 외교부 차관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며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 대신 본 분관장으로 부임한 A 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변호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신 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어떤 특정 일을 봐주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느냐. 하여튼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 지난 6월 정년 퇴임한 이 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답했고 조국 전 장관은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소재기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전을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며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행사. 초강력 탄소 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 비중은 6.1%까지 낮추는 대신 신재생과 무탄소 에너지 비중은 93.6%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탈원전을 전제로 짠 에너지 전략인데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 무공해 전력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엔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까지 연장했고 유럽과 일본도 경제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무탄소 전원은 원자력이죠. 지금까지 실용 가능한 무탄소 신전원은 알려진 게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가장 막중한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경제도 불가능해져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 모두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입니다. 정부 역시 수소 환원제철 같은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죽음의 계곡,
치열한 경쟁 속 일부만 살아남는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기업들 몫이라며 끝까지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 경찰관들이 다급히 건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오후 2시 반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10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동생 역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밖에서 숨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뭐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울고 있고 여기 칠파는 사람이 하고 있길래. 전 여자친구는 당시 집에 없어 화를 면했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비어있는 건물에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앞서 전 여자친구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70대 여성이 담요만 걸치고 집 밖으로 쫓겨나 결국 숨졌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40대 여성은 지적 장애를 가졌고 숨진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이 건물 앞에서 7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을 밖으로 내몬 사람은 이 주택 1층에 사는 40대 친딸. 저녁 7시쯤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보냈고 여성은 1시간 반가량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깔을 부르는 거, 막 부르면서, 그 상황만 터졌어요. 두드리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숨진 어머니는 딸과 아들까지 3명이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딸과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주거비와 장애연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수급자라서 생계비, 장애수당 생계비 이런 것들을 나가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낮에도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와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자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혼자로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딸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씻지 않고 냄새가 나 내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존속학대 치사 혐의로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부산에선 오늘 역대 최다인 30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훈아 콘서트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방역에 신경 썼지만 현장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선 채 방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티켓,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확인받은 뒤 335 콘서트장으로 들어갑니다. 팬들은 공연 몇 시간 전부터 콘서트장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10시 한 1, 20분 되시구만. 나훈아 애당 워낙 인기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서울서 1박 2일 와서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누나 오빠 보러 왔죠. 하루 2번씩 6차례 열리는 이번 콘서트엔 24,000명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함성과 구호, 떼창 같은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모두 금지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관객들도 대부분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고 3차까지 맞고
또 얼마 전에 PCR 검사하고 오늘도 마스크 2개나 끼고 왔답니다. 나훈아도 공연 내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마스크 쓰고 침으로서 통한다고 그냥 하자 하면서 그렇게만 했어. 하지만 부산에서 오늘 역대 최다인 303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콘서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나훈아 콘서트 외에도 이번 주말 서울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콘서트들이 연이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길거리 붕어빵집이 더 반가운 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 간식 붕어빵마저 사라지고 있는데요. 붕어빵집 위치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매콤이 3,000원어치랑 저기 단팥 2,000원어치요. 붕어빵이 노릇노릇 쉴 새 없이 구워집니다. 군고구마, 군밤, 호빵과 함께 겨울 대표 간식으로 꼽히는 붕어빵이 요즘 귀한 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디든 가면 하나씩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찾아다녀야 되는 느낌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자주 안 나오시고 여기 이 붕어빵은 꾸준히 나오시니까. 10여 년간 붕어빵을 팔아온 김종복 씨. 서민 간식인 만큼 세계 1,000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이거 재료도 그렇고 안 오른 게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까를 하다가도 멈칫대는 거예요. 1,000원에 2개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비싼 것 같은 감이 들고. 실제로 붕어빵 주재료인 팥만 놓고 봐도 가격은 1년 전보다 14.8% 올랐습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2.3% 뛴 겁니다. 결국 장사를 접는 상인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만 원 안 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골목에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3개 다 문을 안 여셨어요, 올해는. 그러자 붕어빵 살 수 있는 지역을 역세권에 빗대 붕세권이라 부르며 소비자들끼리 가게 위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래 걸리면 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도 먹을만해요. 기다리면서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고물가에 앞으로 붕어빵도 빛바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멕시코에서 중남미 이민자들을 태우고 미국으로 가던 화물차가 전복돼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장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진 차체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을 태우고 미국으로 가던 화물차가 남동부 치아파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넘어졌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는 커브길을 돌던 중 짐처럼 태운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옆으로 넘어져 근처 육교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최고 5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ues venía exceso de velocidad, eso sí me manifestaba uno de las personas que llevábamos. Y pues bueno, lamentablemente pues ahí está el resultado, ¿no? Perdió el control. 이번에 사고가 난 치아파스주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Agarró la vuelta y por el pesor de las personas que veníamos dentro y en la vuelta nos fuimos todos y bueno el tráiler no pudo retener la fuerza de las personas, el peso, pues nomás se volcó ahí. 미등록 체류가 적발될까 두려워 생존자 중 일부는 다친 몸을 이끌고 현장을 급히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이주기구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다 사고사한 사람들은 올 들어 최소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중서부 지역은 탁 트인 하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오늘은 비까지 내렸죠. 이 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덕분에 먼지도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까진 평년보다 온화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9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불과 이틀 만에 초봄에서 겨울로 껑충 뛰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짧고 굵게 거리두기 힘들어도 참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백신 80%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된다니 잡힐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은 백신 꼭 안 맞아도 된다. 전면 등교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일 확진자 7,000명. 국민은 당혹스러운데 정부는 뭐가 잘못됐던 건지 사과도 해명도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2년째 희망 고문. 오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